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할 때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 중에서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핵심 문제 하나를 오늘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약 얼마인가?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핵심 공식 있잖아요. 그거랑 계산 과정, 그리고 객관식 답 고르는 요령까지 이걸 확실하게 익혀서 시험장에서 이 유형 딱 만나면 자신 있다.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전개 이론에서는 정말 기본 개념인데 은근히 또 많은 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좀 하시는 그런 유전율 관련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하나 제대로 좀 뜯어보면서요. 관련 개념도 잡고 또 계산 정확성까지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공식 적용하고 그 근사값 고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문제랑 보기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비유전율, 이게 그리스 문자로 엡실론 R이죠. 이게 9인 물질의 유전율, 엡실론은 약 얼마인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2번은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FM, 3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4번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FM. 단위는 다 FM, 페라퍼미터네요.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 제일 먼저 딱 떠올리셔야 하는 게 바로 유전율 구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바로 유전율 엡실론은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엡실론 R 이거죠. 네,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사실 문제풀이의 한 절반은 그냥 끝난 셈이에요. 근데 이제 각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우선 유전율 엡실론,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값이잖아요. 단위는 말씀하신 대로 FM이고 물질마다 다 다른 고유한 값이에요. 물질이 전하를 얼마나 잘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저장할 수 있나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콘덴서, 축전기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물질이 보통 이 유전율이 높은 걸 쓰죠. 그 다음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이건 말 그대로 진공 상태일 때의 유전율 값인데요. 이건 변하지 않는 상수값입니다. 값이 얼마냐면 약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네, 이거예요. 이 값은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긴 한데 워낙 기본적이고 자주 나오니까요. 아예 외워두시는 게 시험 대비에는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전율 엡실론 R.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값. 여기서는 9죠. 앞에 B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비율이란 뜻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진공 유전율 엡실론 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몇 배냐 그걸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인 거죠. 그래서 상대 유전율이라고도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공식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R 그리고 엡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고 엡실론 R은 문제에서 알려준 9. 그럼 이제 그냥 이 값들을 공식에 넣어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엡실론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9.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요. 맞습니다. 계산은 곱셈 한 번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그 10의 거듭 제곱 처리하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한번 계산해 보죠. 우선 숫자 부분 8.854랑 9를 곱하는 거예요. 계산기 써보시면 8.854 곱하기 9 하면 79.686 이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10의 거듭제곱 부분 10의 마이너스 12승은 그냥 그대로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 계산 결과는 엡실론은 79.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이렇게 됩니다. 계산 결과가 79.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근데 보기를 다시 보니까요. 이 숫자랑 완전히 똑같은 답은 없네요. 1번 보기는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3번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거듭제곱은 같은데 앞에 숫자가 짝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답을 골라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객관식 시험 풀 때 실전 감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에서도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계산 결과가 보기랑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제일 가까운 값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얻은 값이 79.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이거잖아요. 보기 1번은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이고요. 그럼 79.686하고 80 어때요? 엄청 가깝죠. 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딱 80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사값 찾는 문제에서는요, 두 단대를 따르는 게 아주 효율적이에요. 첫째, 10의 거듭제곱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계산 결과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보기를 보면 1번하고 3번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2번하고 4번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럼 일단 10의 거듭제곱이 다른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바로 제끼입니다. 둘째, 남은 보기들 중에서 이제 앞에 숫자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계산 결과 숫자는 79.686이었어요. 남은 보기는 1번에 80, 그리고 3번에 1. 자, 79.686은 1하고 80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가깝나요? 당연히 80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딱 거치면 정답은 1번,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또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거듭제곱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숫자 근사값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이게 단순히 계산만 정확하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계산 결과를 보고 보기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고르는 과정. 이것도 진짜 중요하네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먼저 후보 줄이고 그다음에 숫자 비교해서 제일 가까운 거 고른다. 아, 이 실전 팁은 진짜 꼭 기억해야겠어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이 유형 문제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시험장 가서 이퀄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R 이 공식 딱 떠오르고 엡실론 제로 상수값 아까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이랬죠? 그거랑 문제에서 준 엡실론 R 값 정확히 넣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근사값만 잘 고르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블로그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유전율이라는 게 결국 물질이 전기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유전율이 높다. 그 말은 외부에서 전기장을 딱 걸어줬을 때 그 물질 내부의 전하가 더 잘 분리되거나 이걸 분극이라고 하죠. 아니면 표면에 더 많은 전하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유전율 높은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축전기, 즉 콘덴서처럼 전하를 저장하는 소자에 많이 쓰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물질 내부에 이렇게 유도된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 영향을 일부 상쇄시키기 때문에 물질 내부의 전체 전기장 세기는 진공일 때보다 오히려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유전율 값이라는 게 물질 종류마다 고유한 특성이긴 한데요. 이게 또 온도나 아니면 전기장의 주파수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변하면 물질 속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반응성, 즉 유전율이 변할 수 있고요. 또 주파수가 계속 변하는 교료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분극이 일어나는 방식이 달라져서 유전율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이해하시면 전기 현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죠. 아, 유전율이 그냥 계산 문제에만 띡 나오는 게 아니고 콘덴서 같은 실제 부품 원리랑도 바로 연결되고 심지어 온도나 주파수 같은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개념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랑 특성까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같이 분석해본 내용 최종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전율을 알 때 물질의 유전율 구하기 문제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죠. 공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유전율 엡실론은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엡실론 R 이 공식 머릿속에 확실하게 딱 넣어두세요.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문제에서 주어진 비유전율 값 확인한다. 오늘 문제는 9였죠?
둘째,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상수값 약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이거 떠올린다. 이건 진짜 외워야 해요. 셋째, 공식의 값을 넣어서 유전율 엡실론을 계산한다. 엡실론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9는 79.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나왔었죠. 넷째, 계산 결과를 객관식 보기랑 비교해서 제일 가까운 값으로 고른다. 이때 10의 거듭제곱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숫자 비교하는 순서로 이게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79.6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은 약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이었죠. 네, 이 4단계, 이 단결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유전율 계산 문제 유형 하나를 완벽하게 딱 마스터신 겁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방금 유전율이 온도나 주파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온도나 주파수 같은 요인들이 물질의 유전율, 그러니까 물질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 물질 내부의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는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시험 합격 넘어서 전기 이론의 어떤 깊이를 좀 더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왜라는 질문들이 아주 좋은 탐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온도나 주파수가 유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이유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분명히 물질 내부의 아주 작은 세계랑 관련이 깊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내용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학습 효율을 팍팍 높여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